1919년 알베리온의 신부와 함께 살고 있는 소년들은 약 80명에 이르고 있었다. 그들이 공부와 사도직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집을 새로 지었지만 집은 완성되자마자 또 좁아져서 즉시 중축해야 했다. 인쇄소도 새로운 땅을 매입하여 확장했다. 이러한 가운데서 소년들은 뿌리를 깊이 힘차게 뻗어가기 시작했다. 1921년 10월 5일 13명의 회원이 정결, 청빈, 순명의 서원을 바치면서 교황께 충성을 약속했다. 성 바오로 수도회로서는 첫 공식 서원을 하는 것이었고 야고보 알베리온의 신부는 원장으로서 그들의 서원을 받아들였다. 1922년 6월 19일에는 세 사람의 회원이 사제 소품을 받았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수사에 있던 소녀들의 집을 정리하고 알바 공동체로 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신부는 이들에게 자신 안에 타고 있는 불을 붙여줘야 할 필요를 느꼈다. 함께 타오르기 위해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 모아야 했다. 소년의 공동체를 양성시킨 것처럼 이제는 소녀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수사까지 가서 가끔 물을 주는 것만으로는 어린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양성은 함께 살면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어느 수도에 와도 다른 새로운 수도 생활을 해나가도록 길러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이제 소녀들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뛰어드는 법을 배우고 그 가운데에서 사도직을 실천해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근대 문명의 이기들인 이 강력한 수단을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쓰도록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자신을 불태우고 있는 이 이상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은사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1922년 6월 중순 수사에 살고 있던 데레사와 소녀들을 모두 불러들인 그는 알파 공동체와 하나로 만들기 위해 우선 3일간의 묵상을 가졌다. 그리고 연령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좀 성숙해 보이는 9명의 소녀들을 뽑아 수련기를 시작하여 수도서원을 할 준비를 하게 했다. 이들은 수도서원을 하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스승이신 예수를 따르며 스승이 가르치는 직무에 참여하여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므로 마에스트라, 즉 선생이라고 불렀다. 다른 많은 수도애들은 마더, 시스터라고 부르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마에스트라라는 칭호를 택한 것이다. 후에는 원장, 양성 지도를 맡은 수녀만으로 국한시켰고 다른 이들은 모두 수녀라고 부르게 되었다. 어느 날 알바의 새로운 공동체에게 알베리온의 신부는 중대한 결정을 알렸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를 여러분의 수도회의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12년 동안 총장직을 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테클라는 데레사 메를로가 서원할 때 받은 수도명이다. 전승에 의하면 성녀 테클라는 사도 바오로의 최초의 여제자였다고 한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테클라 수녀를 총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다른 회원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리 알아보았다. 모두가 테클라 수녀를 좋아하고 있었다. 어떤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성인전을 읽으면 그 성인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테클라 수녀 옆에 있으면 바로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만족했다. 안젤라 보피는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총장으로 임명되자 마르세유의 관상 수도회로 자리를 옮겼다. 전통적인 수도회와는 다른 새로운 수도회에 자신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협조뿐만 아니라 재산의 기증 등으로 새로운 바오로 가족 수도회가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컸다. 그는 1926년 말 병마로 세상을 떠났다. 어린 나무들은 깊이 뿌리를 내리며 튼튼하게 자라갔다. 이제는 알바라는 좁은 지방의 울타리 안에서 갇혀 있을 수 없게 성장했다. 성 바오로 사도를 보호 성인으로 모시는 이 새로운 사도직은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지인 로마로 진출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에서 전 세계로 복음의 그물을 던져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새로운 성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 생애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만 온전히 봉헌하게 될 것이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1925년 신부 하나를 로마로 보냈다. 이 신부의 임무는 로마에 그들이 첫 천막을 칠 자리를 찾는 것이었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가능하면 성 바오로 대성전 가까이에서 자리를 찾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젊은 신부는 별로 시간을 지나지 않아 오스티엔세가 75의 1번지에 있는 땅을 구했다. 그의 말 알베리온의 신부는 로마로 갔다. 그의 눈에는 그 장소가 첫 출발지로서 아주 적당한 곳으로 비쳤다. 다음해 1월 14일 젊은 공동체가 자카르도 신부를 선두로 알바를 떠났다. 로마에 자리 잡은 그들은 허술한 가건물에서 이탈리아의 중남부 지방의 교회 주보 인쇄를 시작했다. 신속한 인쇄와 보급을 위해 알바의 인쇄 시설도 로마로 이전하였다. 성 바오로 딸 수도에도 지체함이 없이 로마 정복에 가담했다. 남자 수도회와 같은 달 로마에 도착해서 포르토 플루비알레가 7번지에 자리를 잡았다. 수녀들과 수사들은 인쇄 작업을 교대로 해야 했다. 발행일을 맞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해야 할 때도 많았다. 1927년 11월 수녀들은 베네딕토 수도회의 소유인 넓은 시골집을 사서 수리했지만 그 집도 부족해져서 몇 사람은 목조 헛간에서 살아야 했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 헛간은 겨울에는 지독하게 추웠고 여름에는 또 더웠다. 참으로 모험과 시련으로 연속된 날들이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하나로 뭉쳐 살았던 그리운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그때의 그 헌신과 굳게 뭉칠 수 있었던 힘은 신문과 잡지를 출판하던 사도직 활동, 새로운 소명이 불타오르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동안 알바는 로마로 옮겨진 공동체를 위해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다. 로마에서 필요한 것이 많은 만큼 그들도 바쁘게 일했다. 비유하자면 전쟁의 일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물자를 대줘야 할 병참 부격인 알바도 점점 더 바빠졌다. 물론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피곤을 모르는 충실한 일꾼이었다. 1927년 3월 12일에 알베리온의 신부의 남자 수도회가 성 바오로 수도회라는 명칭으로 교구 주교의 승인을 받았다. 대단한 기쁨이었다. 수도회는 더욱 질서가 잡히고 모습이 뚜렷해졌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수도회 안에 올바른 전통과 관습이 뿌리 내리도록 힘썼다. 그래서 규칙 생활을 중시했으나 늘어만 가는 사도직 양은 규칙만을 고집할 수 없게 만들곤 했다. 그때마다 신부는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며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신,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했었다. 사도직 요구가 더욱 늘어나 회원들이 그 수요를 다 채우기가 어려워갔다. 특히 수녀들 쪽이 더 그러했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자주 마에스트라 테클라에게 회원이 더욱 많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곤 했다. 이때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그것을 다른 수녀들과도 함께 나누며 그 필요성을 함께 느끼도록 했다. 그 시절의 수녀들은 마에스트라 테클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지니고 있었다. 한 수녀는 이렇게 기억을 더듬는다. 1927년 성 다미아노 광장에 장이 서는 날이었는데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이른 아침부터 서두르며 말했습니다. 자, 노새를 타고 시장에 갑시다. 잠시 어리둥절했으나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언제나 노새를 타던 사람처럼 익숙하게 노새 등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직 자동차가 대중화되지 못했던 때라 노새를 이용해야 했으나 수녀와 노새는 어쩐지 좀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또 노새는 몹시 느려서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거나 아니면 사도직에 관한 이야기를 수녀들에게 해줌으로써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수녀는 1928년 초 알바 공동체에서 80여 명이 모여서 저녁 기도를 드릴 때의 일을 잊을 수 없다며 이야기한다. 그때 저는 겨우 12살이었지요. 저녁 기도 끝에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함께 반성하자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삶의 제2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날은 1월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기록했습니까? 금으로 아니면 잉크로 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로 쓰진 않았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나는 사랑으로 오늘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럭저럭 아무 지향도 없이 무의미하게 지나버리지 않았습니까? 돌아봅시다. 이 반성의 기도는 저의 어린 마음에 얼마나 깊이 박혔던지요. 더욱이 기도하시는 마에스트라의 맑은 음성, 차분한 모습에서 그분은 영으로 사는 분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맑고 투명하고 한 점의 흐림도 없는 분임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에 그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요. 그분은 우리의 좁은 교실에서 산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생은 대개 제 나이 또래로 10여 명 정도였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복음을 한 구절 읽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분이 하느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모습과 애정이 넘치는 정중한 자세로 복음서에 친구하시는 모습은 여간 인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똑같이 친절하시고 우리를 존중하는 자세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더욱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보기 드물게 균형과 조화를 갖춘 분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존경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사도 직장 안에서 일하던 모습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해준다. 합지로 간단하게 만들어진 책상 앞에 앉아서 무엇인가 쓰시다가는 이따금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시던 형용키 어려운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저는 훌륭한 수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1928년 9월이 되자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모두가 자러 간 뒤에 어떤 방에 들어가 오래도록 일하곤 했다. 몇몇 수녀와 함께였는데 그들은 옷감을 가위로 자르고 재봉틀을 돌리며 밤늦게까지 일했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수도복에 대해 이야기한 일이 없었다. 그는 세상 사람들 안에서 사도직을 하기 위해서 평상복이 더 자유롭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원이 날로 불어나고 수도회가 커져갈수록 어떤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교회에서는 수도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나 알베리온의 신부와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거듭 생각한 끝에 봉헌의 표지가 되는 수도복이 성 바오로 딸 수도회 회원들에게 필요하다는 합의를 본 것이다. 10월 27일 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인 8시경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자기 방으로 수녀들을 모이게 했다. 각 사람에게 길이가 긴 검정 원피스 모양의 옷이 주어졌다. 단순한 형태의 흰 칼라가 달린 것으로 그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작은 십자가와 배지가 주어졌다. 머리에 쓸 검은 베일도 있었다. 이 모두는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고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알베리온의 신부는 수도복을 입는 의미와 그 거룩함에 대한 훈화와 수도복 축성을 위해 수녀원을 방문했다. 신부로서는 또 한 번 수녀들의 심중 깊이에 바오로적 성소의 특이성과 신념을 불어넣어줄 좋은 기회였기에 열성을 다한 훈화를 남겼다. 착복식은 1928년 10월의 마지막 주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알바의 성 바오로 성당에서 장엄하게 거행되었다. 이날은 가정방문 선교활동을 처음 시작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했다. 알베리온의 신부가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채택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가정 방문을 통한 선교 활동이었다. 가정 방문의 방법은 이미 일부 기업의 판매원이나 정계 후보자들이 익히 써온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낯선 것이 아니었으나 수녀들이 바로 그렇게 가정 방문을 한다는 것은 경이로운 것이었다. 대개의 가정들은 수녀들의 예고 없는 방문을 놀라운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문이 열리면 미소를 띤 젊은 수녀들이 상냥하게 인사를 건네며 놀랍게도 서적이나 신문을 내보이는 것이다. 성 바오로 딸 수도의 수녀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느님 말씀의 배달부가 되었다. 수녀들은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직접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로서는 대단한 번역이요 경이로움이었다. 알베리온의 신부의 꿈이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 젊은 배달자들은 어느 곳이든지 찾아갔다. 도시의 구석구석, 시골의 아주 한적한 마을 외딴 집까지 말씀을 듣고 찾아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사도직에도 어려움이 없을 수 없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젊은 수녀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했다. 모든 집이 쉽게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간혹 냉대와 무관심과도 부딪혀야 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고 이 가정 방문의 선교는 그 시대에 적합한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마에스트라 테클라는 직접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체험한 것을 젊은 수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이 가정 방문 선교가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성 바오로 수도에도 여자 수도에도 정기 간행물과 종교 서적, 교양 서적을 출판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보급이 활발하지 못했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효과적인 보급 방법에 대해 여러모로 생각하다가 어느 협력자에게 의견을 청했다. 그때가 마침 요한 보스코의 시성식을 준비하는 때였는데 그 시기에 맞추어 대중이 쉽게 볼 수 있는 요한 보스코의 전기를 출판하여 각 가정으로 보급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그것을 채택하여 시도해 본 결과 그 방법은 적중했다. 요한 보스코의 전기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 간행물, 복음서와 성인전도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보급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불꽃은 넓게 번져나갔다. 그들은 알바 교구의 모든 고장을 거의 다 방문했다. 수녀 한 사람과 어린 지원자 한 사람이 짝을 지어 다녔다. 한 수녀는 그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대개 토요일에 수도원을 떠나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늙은 말이 끄는 집 마차를 이용했는데 대개 세 팀이 함께 떠났습니다. 마에스트라 테클라도 함께 다니면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시곤 하였습니다. 알바에서 경험을 얻은 그들은 베로나 지방에서도 시도해보기 위해 2명의 수녀를 파견했다. 베로나 교구 주교는 이들을 크게 환영하여 수녀들이 가져갈 서적을 축복해주며 모든 가정에 책 한 권 아니면 팸플릿 한 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했다. 이렇게 해서 도시에서 직접적인 선교가 이루어졌다. 로마에서도 2사람씩 짝지은 수녀들이 시내만이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 방문했다. 그 해가 저물어가는 11월에는 베로나뿐 아니라 살레르노, 바리, 칼리아리 지방으로 진출하여 분원을 설치했다. 계속해서 우디네, 팔레르모, 레지오 에밀리아로 차례로 뻗어나갔다. 분원 개설도 좀 색다르게 시작되었다. 수녀들은 대개 2사람, 많아야 4사람이 책으로 가득 찬 가방과 함께 예정지로 간다. 먼저 자리를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므로 도착하면서 우선 찾아야 하는 것이 머물 장소이다. 대개 그 지방에 있게 마련인 오래된 수도회들을 찾아가 방을 구한다. 머물 장소를 찾으면 조금의 시간도 낭비함이 없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가정 방문 선교를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방을 빌릴 만한 돈이 모이게 되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을 세내어 살며 계속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일종의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쉽게 수도회에 방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 때는 헛간이나마 빌려 며칠을 지내야 할 때도 있었고 돈을 주고 빌린다고 해도 가구가 딸린 안락한 주택이 아니라 바람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면 만족해야 할 형편이었다. 거처할 할 곳이 결정되면 곧 서원을 생각해야 했다. 그런데 서원은 숙소를 정하기보다 몇 배나 힘들었다. 아무리 단순한 서원이라 해도 서적을 진열할 책장과 진열장 등 많은 비품들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젊은 수녀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내고 자기들 손으로 마련해야 했다. 사실 이 수녀들은 지극히 선량하다는 것 외에는 자기 고향을 떠나본 일이 없고 세상 일에는 모두 생소하고 서툰 사람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온유와 사랑은 때로 예기치 못한 결실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어떤 때는 판매원이나 저질 장사꾼으로 오해받아 비난하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들의 순박한 마음이 뿌리는 씨앗은 위대한 것임이 인정되어 갔다. 알베리온의 신부는 그들을 격려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섭리가 함께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고생이 심하고 낙담하게 될 때 효력 있는 강장제와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주위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갔고 이 젊은 수녀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하느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많은 희생이 따르는 이 새로운 선교 활동으로 이 젊은 수도에는 교회의 깊은 신뢰를 얻게 되었다. 드디어 1929년 3월 15일 성 바오로 딸 수도에는 교구의 승인을 받게 되었고 마에스트라 테클라도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회원의 초판이 나온 것도 이때였다. 교회 인가는 성 바오로 딸 수도의 수녀들이 사도직 활동을 더 넓게 펼쳐지도록 힘찬 박차를 가해 주었다. 1929년에 제노바, 메시나, 카타니아, 포지아, 볼로냐, 나폴리, 카탄자로에 분원이 세워졌다. 로마에서도 특별히 기억되어야 할 일이 생겼다.
1930년 성 바오로 대성전의 회랑에 성 바오로 남녀 수도회의 출판물들을 전시하고 보급할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몰 이해와 냉대로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서서히 풀리면서 젊은이들의 선의의 활동은 더욱 많은 교구로 넓게 침투해 들어갔다.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수녀들은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던 곳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많은 곳에서 그들의 활동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제 마에스트라 테클라의 걱정은 요청하는 대로 수녀들을 보내줄 수 없다는 문제였다. 그래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이 색다른 수도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도록 성소 사목 활동에 더욱 힘쓰기 시작했다. 성 바오로 딸 수도회의 새로운 사도직 활동은 교황청 수도자 성성의 주목을 끌어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수도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1931년 7월에 신부는 매우 세세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도자 성성에 제출했다.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수녀들은 지난 몇 년간 246 교구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사도직 활동의 성과는 놀랄만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본당 내에 약 3,000개의 도서관이 설립되었고 600종의 본당 주보가 인쇄 보급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서간집과 예수전의 보급수는 100만 부를 넘어섰습니다. 매년 60만 권의 성인전이 각 가정에 보급되고 있습니다. 현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만 이 적게 뿌려지는 선의 씨앗도 사회의 요청에 따라 더욱 늘려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성과는 출판을 통해 교회의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성 바오로 수도회와 성 바오로 딸 수도회의 헌신적인 활동의 결실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보고서는 대단한 경탄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이 방문한 246이라는 교구의 숫자는 이탈리아 교구의 80%에 달하는 대단한 숫자이다. 또한 놀라운 것은 성 바오로 남녀 수도회가 출판한 서적과 신문, 잡지의 발행 부수인데 그 공로는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헌신해온 성 바오로 딸 수도회 수녀들의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